안녕하십니까. 즐거운 도시를 꿈꾸는 조나단의 상상 이상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백지웅이고요. 김유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진 씨 벌써 네 번째예요. 네. 방송이. 네. 저희가 사실 네 번째긴 하지만 아직 방송분이 나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실 모니터링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변화된 모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도 우리 저거는 봤잖아요. 이렇게 스냅샷은 봤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가요? 좀 보시니까 소감이. 카메라가 좋은 건지. 네. 예쁘게 나와요? 네,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두 가지예요. 네. 그래서 빨리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싶다가도 움직이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아요. 아니 저는 제 모습이 상당히 낯설더라고요. 사실은. 교수님 네. 너무 잘 나오셨던데요? 그렇게 근데 말씀해 교수님. 주시면 네. 안경은 갑자기 왜 쓰신 거예요? 이미지 세탁. 아, 좀 지적으로 보이려고요. 이게 사람이 그거 아세요? 이렇게 사람이 어떤 상대방을 인식할 때 우리가 얼굴을 제일 먼저 보잖아요. 근데 얼굴의 오른쪽을 본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분은 저의 오른쪽 얼굴을 저의 전체적인 인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왼쪽을 보시는데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주로. 평소에 그냥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면. 네. 그런데 자기 자신은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인식하기 때문에 자기는 내 얼굴 왼쪽을 항상 보고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진이라든지 방송에서 나온 내 모습을 보면 그게 낯선 거죠. 재밌지 않아요, 되게? 안경을 쓰고 오시더니 되게 네. 어려운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얼굴이 왼쪽 오른쪽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대칭을 맞추기 위해서 좀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의 객체인데 어떤 바라보는 사람, 내가 바라보는 것과 상대방이 바라보는 게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이 도시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산에서 맨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작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정말 그냥 부산에 한 번 와본 서울 외지인들인데 오히려 부산에 더 재미있는 점 이런 것들을 더 잘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한테 막 거기 참 좋더라. 난 거기 가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게 참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방송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익숙해서 잘 몰랐던 부산의 매력, 어떤 공간의 매력을 찾아 나가보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4주가 되니까 이제 느꼈습니다. 저는 사회가 되니까. 네. 자, 그런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네. 시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코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도 떠납니다. 부산의 매력적인 공간 속으로 허니와 한이의 하풀. 굿풀. 네, 오늘도 어김없이 공정여행가 양한희 대표님과 부산 속 건축 저자이신 이승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되게 오글거리네요, 들을 때마다. 하지 말까요? 이거 그렇죠. 좀 다음에는 뭔가 변화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볼 퓨전 뭐 이런 거. 자, 교수님 오늘 소개해 주실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에 그동안 살았지만 이런 곳이 있었을까 하는 특히나 가까이 살아셨던 분들도 잘 모르는 특이한 부산의 한 서점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네, 어디죠? 거기가? 인디고 서원인데요. 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 지역이 남천동이에요. 네, 인디고 서원이라고 하는 곳이고 청소년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남천동이 원래 예전부터 이 주변이 이제 학교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파라곤으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엄마들이 한때 치맛바람이라고 네, 불리는 그 학원과 또 뭐 어떤 사교육의 현장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해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그런 지역에 청소년들을 위한 서점 또 이제 물론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책들이 구비가 되어 있지만
뭐 아이들 그리고 뭐 어른들까지도 다 같이 어떤 인문학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었어요. 네. 여기 이제 허아람 선생님이라고 해서 그 선생님이 논술을 가르치시던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 사교육 시장에서는 유명한 네. 논술 선생님으로 통했는데 그 선생님이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아이들 뭐 대입이라든지 이제 논술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필요한 인문 서적 같은 것들을 추천해주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또 토론하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시다가 이런 아이들이 자기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스스로 어떤 표현을 낼 수 있는 능력들을 키우려고 하면 뭐 이런 서점도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만든 걸로 알려져 있어요. 저는 이 건물을 교수님 책을 보고 처음 알았어요. 네. 그래서 뭔가 어딘가 특별한 데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뭐 큰 길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네. 막상 가봤더니 너무 주택가라고 해야 될까요? 네. 심지어 그 큰 학원 하나 있죠. 네. 그 제가 고등학교 때 다녔던 학원. 네, S 네. 학원. 네, 그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데 건축물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여기에서 하는 활동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인디고잉이라고 하는 저 잡지입니다. 네네. 네,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해서 뭐 제작까지 만들어내는 네, 잡지고요. 여기 안에 이제 이야기들이 굉장히 뭔가 심오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라고 할 정도로 그 깊이가 대단히 깊은 네, 좀 오히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또 유명 대학이나 또 되게 대외적인 활동으로도 많이 상을 받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서 네네. 오히려 더 인디고선이 약간 인문학의 성지처럼 네, 청소년들을 조금 더 좋은 어떤 환경으로 공부시키고 뭔가 교육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엄마들이 좀 많이 보내는 그런 장소죠. 네. 네. 인문학과 관련된 주제로 하는 곳이 여기 청소년을 주제로 하는 곳은 여기랑 이제 또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시는 분 백년어 사원이라고 해서 남포동 저쪽에 중앙동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가 이제 대표적인 부산에서 인문학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희 보통 이제 대형 서점에 가보면 이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학습지, 네. 청소년들 학습지, 그리고 뭐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 소설들 이런 것들 위주고 사실 인문학 서적 같은 경우는 참 찾기가 힘들어요. 지금 좀 찾아보려고 그러면 뭐 절판됐다든지 네. 재고가 없다든지. 근데 인디고 서원을 들어갔더니 처음에는 저는 헌책을 파는 줄 알았어요. 워낙 오래된 책이 있길래 네. 야, 이 책이 아직도 있어? 하고 딱 봤더니 새 책이더라고요. 네. 그만큼 좀 찾기 힘든 인문학 서적이 많다라는 것 자체가 좀 상당히 놀랐어요. 네. 네. 그게 집주인의 의지이겠죠. 네. 그래서 뭐 좋은 책을 선별해서 정말 청소년들에게 좋은 정신적인 영향을 미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그런 그 책을 진열하기도 됐을 거고 더불어서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건물도 보면 건축이 그 집주인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렇게 그 정말 학원가예요. 빼곡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가 건물과 같은 저런 박스 형태의 건물밖에 없는 곳에 갑자기 하나의 동화 속에 나온 집과 같은 건물의 형태가 외벽은 전벽돌로 회색의 전벽돌로 되어 있고 지붕은 초록의 지붕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낭만적인 집 같게도 보이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지적인 인문학을 하는 이지적인 집 같게도 보이는 집이에요. 조금 더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말씀드리면 저 건물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건물 중앙에 그 나무가 한 그루 네. 심겨져 있는데 그렇게 이게 크지 않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가운데 중정을 그리고 사람이 즐기는 곳이라고 보다는 나무 한 그루를 위한 중정을 빵 뚫어놨다는 거죠. 네네. 저 중정으로 인해서 그
처음 가보신 분들은 앞에 서점을 문을 열고 들어가서 서점 자그마하네 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문을 열고 문을 하나 더 열어서 그렇죠, 네. 중정을 거쳐서 2층, 3층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런 네. 특징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가운데 작은 나무를 위한 중정을 두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그 집주인의 강한 의지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아까 외곽 사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건물이 사방면으로 다 창문이 뚫려져 있습니다. 동서남북 다 이게 그 좁은 창문들이 뚫려 있는데 저렇게 창문을 뚫어놓은 이유를 이렇게 물어봤더니 빛이 이렇게 잘 들어오게끔 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통풍을 위해서 사통팔다 이렇게 창문을 열면 바람이 다 통하고 가운데 있는 중정까지도 바람이 이게 다 통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의지로 창문을 저렇게 많이 두었고, 그렇게 창문을 많이 둔 이유가 에너지 전략 차원에서 에어컨을 절대적으로 쓰지 않겠다라고 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저렇게 창문을 오히려 많이 뒀다고 그래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가서 최근에도 에어컨이 없느냐 물어봤더니 얼마 전에 알았다. 개면쩍게 말씀을 하시면서 네. 그래도 정말 손님들이 힘들어하는 여름 며칠만 하고 그 나머지는 예전과 같이 에어컨 없는 에너지 제로의 어떤 공간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여전히 집주인의 이 푸름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의지가 참 강하고 좋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창을 많이 두면 책을 보관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건축 계획학적으로는 상당히 나쁘죠. 네,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을 많이 두고 또 책이라고 하는 소재 자체도 어느 정도의 그 습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더 통풍이 더 잘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에 가보시면 곳곳에 그 의도적으로 초록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착 깔아놨거든요. 색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집 이름이 인디고 소음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인디고가 컬러로 푸른 초록 색깔인데 그런 푸르름에 대한 것을 처음 건물을 만들 때부터 또 이름을 지을 때부터도 푸르름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창문이 많고 바람이 잘 통하는 것뿐만 아니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있는 중정을 바로 이게 돌아가면서 미음자로 돌아가면서 중정에 있는 나무를 항상 보게 되거든요. 나무가 계절 따라서 바뀌는 모습도 보게 되고, 또한 그 서점 실내에도 각종 초록의 나무들을 의도적으로 심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심지어는 창문의 프레임 색깔도 초록색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초록에 대한 어떤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그 푸름에 대한 그 집주인의 어떤 의지인데,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처음에 공간을 사람이 만들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공간이 오히려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유명한 윈스턴 처칠경의 말과 같이 여기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의식이, 가치관이 상당히 푸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청소년들이 하는 프로그램 중에 정세청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학생들이 되게 유명해진 계기가 청년들이 직접 되게 유명한 대문호들이나 철학가들을 찾아가서 인터뷰하면서 되게 유명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해외에 철학가를 만나서 그 철학가에게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굉장히 어린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이슈였는데 그걸 갔다 온 이야기를 묶어서 또 책을 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뭔가 하나의 철학, 또 살아가면서 필요한 우리의 어떤 가치관, 이런 얘기들이 같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흔한 동네 뭐 책방이 아니군요. 네. 이제 봤더니. 네. 그렇군요. 혹시 이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건축가분은 그 함성호라고 하시는 네네네. 그 건축가분인데 작필도 엄청 많이 하셔요. 글을 많이 쓰시고 건축계에서는 거의 뭐 그
그 탑 클래스의 시인으로도 국내에서는 시인으로도 더 많이 알려져 있으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건축 그 디자인 활동도 같이 겸해서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 인디고 서원과 잘 조인해서 이렇게 디자인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건축주분이 건축가를 되게 잘 찾으신 경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비하인드 스토리는 조금 복잡한 얘기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네.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또 숨겨져 있는 공간들 조금 더 네. 소개를 해드리면 그 당연히 1층과 2층은 기본적인 서점 구조로 되어 있고 근데 조금 더 올라가면 3층과 4층에는 그 청소년들과 이렇게 그 심포지엄 할 수 있는 공간 또 네. 자체적으로도 여러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는 곳이고요. 또 한 가지 그 일반인들에게는 잘 그 개방은 되지는 않지만 옥탑층에 가면 이 그 허아람 대표의 집무실 겸 또 그 손님들이 왔을 때 이렇게 접견할 수 있는 옥탑방이 있습니다. 저 옥탑방도 올라가 보시면 참 이게 역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이게 그 시옷자로 생긴 박공 지붕 아래에 네. 있는 옥탑방이기 때문에 되게 느낌이 좋은 곳이고요. 그리고 이 옥탑방에서 외부로 이게 발코니로 문을 열고 나가면 아까 외부에서 봤던 그 초록의 그 지붕이 이렇게 바로 코앞에 보이면서 그 옆으로 그 은행나무 아까 그 중정에 있던 은행나무가 네네. 그 건축물보다 집보다 키가 더 자라져 있는 은행나무가 삐죽히 올라와 있는 것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또 강당이 있어서 또 강당이군요. 강당을 별도로 둬서 네. 청소년들과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건물 뒤편으로 네네. 잔디마당을 제법 크게 이렇게 맞습니다. 네. 나무가 심겨져 있는 잔디마당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도 각종 청소년 인문학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잔디마당에 바로 이게 붙어져 있는 또 하나의 그 재미있는 공간이 인디고 서원에서 그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저 에코토피아라고 하는 네. 식당 겸 카페라고 할 수 있는 네. 곳인데요. 네. 저기도 잔디 마당과 함께 저기 자그마한 나무 스탠드와 또 에코토피아 내부 공간까지 이렇게 연계해서 각종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실내 인테리어도 되게 예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나오는데요. 책상 테이블이나 조명이나 그 되게 따뜻한 공간을 이렇게 보이는 네. 공간입니다. 네. 그 인디고 서원을 들어갔을 때 요즘 어떻게 좀 대형 서점들의 어떤 트렌드가 책을 판다라는 느낌보다 책을 읽게 만드는 그런 공간들로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디고 서원도 약간 아쉬웠던 게 그런 좀 여유 있는 공간, 우리 흔히 말하는 카페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유인 씨 우리 그때 한번 그냥 가서 이렇게 보고만 나왔잖아요. 네,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저기가 되게 채식 네. 어떤 식당 뭐 그런 걸로 되게 유명하다면서요. 음식물을 남기지 네. 않는 식당이라는 슬로건이 있던데 그래서 또 교육적인 곳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저기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인디고 서점 큰 도로변에 바로 맞은편 대각선 라인에 있었어요. 아. 작은 규모로 있었는데 이제 그게 좀 안으로 들어가면서 조금 규모도 커지고 좀 다양한 형태로 바뀐 거죠. 근데 원래도 거기는 약간 채식 어떤 뭐 카레라든지 이렇게 메뉴들이 우선 간단하게 먹을 수 있지만 주제도 되게 뭐 작은 혁명가들을 위한 뭐 이런 공간이라고 이제 부제가 붙어 있거든요. 뭐 그런 것처럼 뭔가 뭐 환경적인, 환경 친화적인 거를 추구하고 직접 운영을 그 청소년에서 청년이 된 그 학생들이 직접 하세요. 그래서 여기 인디고 서원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이 인디고 서원에서 같이 토론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함께 성장한 아이들이 결국에는 청년이 돼서 지금 일도 같이 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음식 가격도 네.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학생들 주변에 학원가 있는 학생들 뭐 좀 나쁜 음식 먹지 말고 여기서 좋은 음식 먹어라라는 의미가 아닐까 하고 저 스스로도 그냥 그렇게 추정을 그냥 해봤는데 네. 심지어 라면도 팔아요. 어, 감자라면 4,000원. 다음에 한번 먹으러 가려고. 언제 다 보셨대요, 그걸? 저 의외로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사실은 부산에 있는 이게 책을 팔기 때문에 상업적인 공간이지 네네. 않습니까? 상업적인 공간이고 규모도 사실 그렇게 크지 않지만 오늘 이렇게 강조해서 소개를 드리는 이유가 요즘같이 성적 지향적이고 경제 만능적인 시절에 저 하나의 어떤 인문학적인 정신과 청소년의 바른 정신을 지향하는 그 올곧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행사도 하고 공간을 계속 갖고 간다라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소중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소개 이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뭐 크게 엄청나게 큰 규모의 감동적인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만 네. 꼭 한번 우리가 가보고 가능하면 뭐 거기 있는 책도 조금 구입을 하고 이 공간이 좋노라고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좀 작은 책방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사실 인디고 성원은 엄청 오래됐죠. 그거에 비하면. 네, 뭐 저도 학교 때부터 벌써 10년이 넘은 때부터 뭐 인디고 성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조금 최근에는 동네에서 작게 하는 동네 책방들이 또 나름의 특색을 가지고 많이 생기고 네,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서 그런 것들을 또 좀 찾아다니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경향이긴 한데 좀 동네에 있던 자그마한 책방, 우리 흔히 말했던 네. 책방들이 없어지고 대형 서점화 되어 가고 있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해요, 사실은. 네. 그리고 워낙 인터넷을 통한 어떤 주문들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자그마한 서점들이 자생할 능력이 좀 안 되는 건 맞는데, 그래서 새로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서점이라든지 새로운 형태의 어떤 서점들이 계속해서 이제 네. 나오고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서점에 책이 없어요. 책이 없고 가서 내가 무슨 책을 사고 싶다면 거기서 바로 인쇄를 해주더라고요. 몇 분 단위로. 그리고 나머지 공간들은 그냥 사람들이 차를 마시더라고요. 그런 식의 어떤 서점들, 그리고 자기의 어떤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북 디자인을 하는 서점들, 제주도에 최근에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이렇게 좋지 좋은 않을까. 인디고 소원이 가까이 있던데 그 인디고 소원을 방문하시면서 꼭 같이 네. 그 주변에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더불어 소개를 드리면 네. 최근에 2017년 3월에 부산관광공사에서 이달의 추천 지역으로, 관광 지역으로도 소개가 됐는데 빵천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재미있는 이름으로 최근에 네이밍을 했는데 남천동 일대에 특이한 또 각기 다른 맛을 가지고 있는 빵집들을 엮어서 하나의 투어 코스화시킨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지도에 보시면 저기 점 찍어 놓은 빨간색이 다 빵집들이고요. 야, 한 번 더 눌러 보시면은 저기 정중앙에 인디고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인디고 소원을 방문을 하시고 빵집을 같이 투어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파란색의 점은 또 이 바로 인근에 그 유명한 팥빙수집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겸해서 이렇게 다니시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기도 가봤던 것 같습니다. 팥빙수 집도. 네. 저기도 최근에 엄청 많이 확장했어요. 팥빙수 집이 원래 건물 작게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옆으로 또 확장하고 뭐 주차장까지 확장하고 엄청 많이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팥빙수도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사실 이 주변이 남천동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되게 오래된 지역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곳들이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엄마들이 학원도 많이 보내고 이 주변에 좀 경제력이 바탕이 된 많이 그런 분들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들 간식, 학원 가기 전에 먹여 보내는 그런 이제 간식류가 좀 발달하기 시작했었고, 여기도 빵집들의 역사가 꽤 오래됐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옵스를 들 수가 있죠. 뭐 학원전이라고 해서 학원 가기 전에 보내는 먹는 빵으로. 그런 의미예요? 네. 아. 그게 학원 가기 전에 먹는 빵이라서 학원전이거든요. 그렇구나, 네. 엄마들 사이에서 그렇게 네이밍이 돼서 지금도 학원전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이제 그 정도로 유명한 이제 뭐 옵스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산 전역으로 퍼져 나갔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이 빵집들을 다 이제 카운팅을 해보니까 프랜차이즈까지 26개가 있어요. 이야, 네, 근데 프랜차이즈들 좀 빼고 그 중에서도 좀 이 지역만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빵집들만 좀 카운팅을 하니까 한 10몇 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벚꽃 피는 계절에 네, 4월 초에 여기를 한번 쫙 이렇게 학생들이랑 뭐 일반인들이랑 투어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빵 종류도 엄청 많고 또 사람들이 다 못 먹어본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사온 걸 가지고 각자 모여서 포틀럭 파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빵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는 쌀보다 더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이게 거의 주식같이 최근에는 아예 좀 식문화도 바뀌고 있는 추세라서 이제는 빵도 그냥 하나의 문화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네. 빵집 중에서 한 군데만 첨부해서 소개를 드리면 네. 다른 빵집들은 기존의 건물에 임대해서 들어가거나 하는데 인디고소는 바로 뒷골목에 있는 옥미당이라고 하는 건물이 네. 최근에 생겼었는데요. 저 건물은 박공 형태로 되어 있고 바깥에 마감 재료도 목재와 따뜻한 느낌의 소재를 사용했을 뿐더러 내부에 들어가 봐도 빵집이지만 일반적인 빵집하고 다르게 카페적인 분위기로 좌석을 배치를 하고 있고 특히나 저 안쪽에 들어가면 약간 이중 복층의 구조로 되어 있는 곳에 가시면 아래쪽은 프랑스 가정집 같은 푸른 색조로 인테리어를 했고 위쪽은 또 조금 다르게 빈티지 스타일의 디자인을 해놓은 그런 좌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옥미당에 가보시면 환희 씨가 소개해 주셔가지고 쉬폰을 저도 먹어봤는데 조금 특별한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빵도 맛있고 그 다음에 공간도 참 예쁘게 꾸며놓은 곳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잘못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유진 씨랑 갔었는데 네. 저희는 엉뚱한 빵. 아니요. 다 맛있어요. 네. 다 맛있는데 이제 빵집들이 10몇 개가 모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뭔가 자기만의 특색을 조금씩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어딘가 뭔가 하나 많이 모여있는 가게들은 이 집은 뭐가 예쁘고 저기 집은 뭐가 예쁘고 이런 특징들이 좀 특별해지면서 정말 스페셜리스트가 되어 가더라고요. 이제 그런 형태가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는 옥미당은 이제 쉬폰이 좀 유명한 편이고 뭐 다른 빵들도 물론 다 맛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즌 메뉴도 뭐 시즌이 바뀔 때마다 만드시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사장님이세요. 여기 왜 옥미당인지 아세요? 아니요, 그럼 잘 아무도 모르죠? 네. 저희 저는 알고 물어보고 있어요. 왔습니다. 물어보고 오셨어요? 네. 그 사장님이 성함을 옥자래요. 아. 성은 잘 모르겠는데 무슨 아. 옥자. 그래서 그거 옥하고 미는 그냥 만미자 뭐 그 정도 생각하고 만드셨다더라고요. 근데 크게 의미 없이 만들었다고. 맞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좋은 이름을? 이러면서. 근데 흥미로운 것은 네. 부산에도 서울에 요즘 뭐 각종 테마가 있는 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부산에도 이렇게 잠잠했는데 이렇게 새롭게 네이밍된 빵천동 이름 촌스러운지는 모르겠지만 네. 재미있는 골목 거리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반가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의 마을도 같이 이렇게 생기가 돌기 때문에 네네. 반가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맛있는 빵들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천동에서 빵천동으로 네네. 최근에 사람들한테 이제 구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관광공사에서도 그걸 조금 더 어필하는 어떤 이벤트를 했을 때 사람들한테 소개했을 때 그런 거를 되게 피드백이 빠르게 좋게 지금 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옥미당에 가서 물어봤거든요. 네. 요즘 어떠시냐고. 빵천동 때문에 손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해요. 네. 자, 오늘은 인디고 서원과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빵천동 다녀왔습니다. 소개해 주신 이승환 교수님과 양한희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코너는 조나단의 이상한 상상 시간입니다. 자, 윤 씨, 오늘은 어떤 또 이상한 질문을 해왔던가요? 네, 오늘도 메시지가 도착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조나단입니다. 집에서 자유롭고 싶은데 집이 제 발목, 아니 뒷목을 잡고 있네요.
우울합니다. 집을 공유하면서 사용할 수 없을까요? 잠자고 가끔 일하는 방 빼고 거실, 주방, 식당 등은 공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외국을 보면 사람들이 집을 같이 사용하면서 아이도 서로 봐주고 식사 준비도 같이 하고 하던데 요새 혼밥족이 많다는데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사실 수줍음이 많은 저는 힘들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서 각자의 삶을 사는 공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간을 공유하는 조그만 빌라 같은 집 모양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해보지만 좋다고는 하면서 진행은 안 됩니다. 젊어서 기숙사 같은 곳이나 늙어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지내야 하는 경우에는 이런 공유하는 삶의 공간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파트라고 하는 주거의 형태가 집의 대표적인 형태로 고착돼서 우리 삶이 고정되어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요. 혼집, 혼밥, 혼술이라는 유행어처럼 우리는 정말 혼자 살아야 할까요? 다양한 공유의 삶 방식을 꿈꿀 수는 없을까요? 라고 메시지가 왔네요. 네, 오늘은 그나마 좀 질문이 짧은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워요. 그렇죠. 매번 답이 없는 질문을 하고 계신 조나단님 보고 계신가요?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잘 안 봐요, 이 방송. 근데 룸메이트라는 방송이 있다면서요? 저도 보지는 않는데 네. 뭐 연예인이긴 하지만 연예인과 비연예인도 제가 섞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 공간, 큰 집에서 같이 살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쉐어하우스를 하는 방송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뭐 그런 게 가장 이 질문에 뭐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들고 북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코하우징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게 원래 콜렉티브 하우스 아니죠. 콜렉티브 아니라 코퍼레이티브 하우스, 협동주택이라는 건데 이제 코하우징이라고 해서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 명이서. 그래서 특히 노인분들 그거 좋은 것 네, 같아요. 살면서 혼자이신 분도 있고 뭐 부부이신 분도 있고 하면서 같이 여가 활동을 하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삶을 보내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사실 있긴 해요. 근데 몇몇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싼 어떤 시설, 네. 네, 돈을 많이 내고 들어가는 어떤 시설에서 이런 코하우징 개념의 주거 형태가 있긴 하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조금 다양해질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의합니다. 네, 특히 저 같은 여러분들 안 믿겠지만 저는 아직 싱글이라서 믿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뭔가 여가 활동을 같이 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그리고 또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집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가니까 언젠가는 점점 이런 개념들이 확산돼서 조나단이 꿈꾸는 이런 집이 생기지 않을까요? 네, 언젠가는 충분히 바뀌고 새로 생길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거기에 입주할 거예요. 조나단과 함께. 그때는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정말 싱글로 늙어 죽겠구나. 싱글만 모여 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다양한 계층의 네. 사람들이 또 살 수도 있으니까.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다양한 어떤 형태의 주거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섞일 수 있는 소셜 믹서가 될 수 있는 공간. 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하단의 댓글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의견 많이 남겨주셔야지 여기 조나단이 좀 힘을 얻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조나단을 위한 따뜻한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 조나단의 상상 이상 토크. 저번 주에 이어서 손 반장님과 이미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긴장 좀 이제 풀리셨죠? 네. 우리 이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을 시작하게 된 게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이상 건축이라는 네. 잡지사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들었어요. 뭐 네. 하시면서 뭐 재밌었던 일이라든지 뭐 추억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네, 뭐 건축 잡지라고 하는 게 부산에 처음 생겼으니까 그렇죠. 92년도에 많은 분들이 관심도 많이 하고 또 부산에 계신 뭐 많은 교수님들이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각 월별로 부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슈, 우리 광안대교도 생기기 전이었으니까 그때 광안대교 이야기도 하고 광안리 앞에 그 도로가 4차선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 네. 뭐 동서고가도가 생기는 이야기들, 부산이 변화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특집을 실었으니까 사진 찍으면서 부산에서 지어지는 계속 새로 생기는 건축물도 늘 사진을 찍었고, 그리고 그 시기에 가장 관심 가진 것들에 대해서 그 글을 볼 수 있게 생각하는 뭐 토론 같은 거를 참여할 수 있게 됐으니까 저도 건축에서 도시, 그다음에 도시 부산 뭐 이런 것으로 생각을 넓혀 나갈 수 있는 계기가 아마 잡지사에 있으면서 이런 일을 지금까지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유진 씨는 이상 건축 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요, 저는 네. 얘기는 들어봤는데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저는 사실 이제 건축학과를 나왔으니까 그때 이상 건축을 저는 모았었어요. 그래서 참 추억이 많죠. 저는 제 기억에는 이상 건축을 이렇게 모으면 이 책등이 이렇게 순서대로 모이면 뭔가 이렇게 앞에 그림이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림인지 그게 색깔인지 네,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요. 연도별로 네. 뭐 라인을 맞추기도 하고 색을 바꾸기도 하고 뭐 네네. 그런 작업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 건축 부분과 인테리어 부분이 한참 지나서죠. 네. 그게 부산에 2000년도까지 부산에 있다가 서울로 옮겨갔거든요. 네, 서울로 옮겨가면서 이제 그 책도 인테리어랑 건축이 반반 나눠지고 그러다가 한 4년 정도 있다 폐관했는데 그 부산에 있을 때는 아까 처음 장관하면서부터 부산에 그 건축하는 사람들이 건축가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부분들의 특집들이 만들어졌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전국에 있는 건축학과 학생들이 건축 잡지라는 게 사실은 그림을 보는 잡지에 가까웠다면 다 그때까지 나올 때는 이상 건축 같은 경우는 읽을 거리가 있는 잡지로 조금 바뀌어서 읽을 거리를 찾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주기 위한 그런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잡지가 였다라는 평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학생이라서 그랬던지 모르겠지만 전혀 이제 그때 당시는 뭐 공간지도 있었고 네. 플러스지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건축 잡지들이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전혀 이 이상 건축이라는 책이 부산에서 만들어낸다라는 것 자체를 몰랐었어요. 그만큼 뭐 다른 이제 서울에서 나오는 잡지에 비해서도 뭐 전혀 퀄리티라든지 어떤 내용의 질적인 면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뭐 떨어진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거죠. 오히려 대표님 말씀대로 글이 많아서 참 좋았다라는 기억이 또 있었어요. 네. 근데 왜 없어진 건가요? 제가 발행인이 아니라서. 그러면 지금 부산의 건축을 소개하는 그런 잡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상건축 같은 지금은 얼마 전 작년부터 교수님도 참여하고 계신데 이상 비평이라고 해서 그 부산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이 건축에 대한 담론을 보여주는 책이 개간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이제 2권 나왔는데 이제 계속 나오면 담론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야기들을 담을 수 있는 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상건축이라는 책은 제가 잘 모르지만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도시를 답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네. 삼복도로를 여행하는 것도 여행이지만 일종의 답사가 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거기 있는 그 건물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뭐 스토리텔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그런 그 자료가 될 수 있죠. 제가 그때 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그 뭐 새로 지은 건물들을 소개하는 코너도 있었지만 건축과 없는 건축이라고 하는 포토 에세이 코너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삼복도로 뭐 영도 복례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 건축 잡지에 건축가가 아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사람이 모여 살다가 생겨진 어떤 도시, 뭐 건축 이런 것들에 대한 사진들, 아니 뭐 도시의 조형물 뭐 이런 사진들이 실렸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한 20년 아까 손반장님 현대 건축물 중에 네. 그때 잡지에 실렸던 건물들 중에 다 남아 있습니까라고 네. 잠깐 물어보셨는데 그 건물들도 다 남아 있지만 그 95년도부터 찍었던 그 삼복도로에 있는 많은 집들, 북내동의 집들 그리고 뭐 도심에 있던 네. 풍경들이 뭐 제가 보기에는 한 60% 이상 없어진 것 같아요. 그 사진에 남았던 장소들은.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사진을 보여주면 이게 60년대 사진이에요? 50년대 사진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장소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장소들이 많잖아요. 네. 예. 특히나 뭐 영도라든가 이런 그래도 장소들이, 아직 남아 있는 곳들이죠. 예. 그러니까 뭐 영도라든가 이런 곳들 가시면은 물론 산복도의 곳곳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그 개봉했던 영화 보통 사람 있지 않습니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소년주하고 이제 장혁이 나오는 그 부분인데 이게 바로 증산 전망대 아래쪽에 제일 세탁소에서 찍었어요. 제가 그 찍을 때 마치 거기를 지나갔는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여기 왜 영화 촬영하고 여기서 합니까? 아니 그럼 전국에서 70년대 80년대 세트장 안 만들고 그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부산의 원도심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부산의 원도심 뭐 특히나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복내동이라고 하면 영도 쪽이죠. 네. 근데 이쪽은 거의 사라짐 없이 이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는 환경이니까 뭐 영도에 대한 이야기들도 참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이미 대표님은 또 용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용도 다리 사진을 또 많이 네. 예,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영도 다리가 몇 년 전에 2010년부터 다시 그러니까 뭐 해체 복원해서 다시 그 옆으로 옮겨가지고 공사를 했었는데 저 사진이 영도다리 네 여기서 모습인가요? 오른쪽은 영도 다리가 아니고 그 가설교 예, 다리요. 임시교고 왼쪽에 있는 게 영도 다리입니다. 네. 그래서 가설교로 다니면서 이제 얘를 폐쇄시켜가지고서는 하나 철거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짓는 과정을 이제 계속 사진으로 남기는 작업을 했었죠. 참 보면 이제 금방도 작가님이 이제 영도 다리 이렇게 하시는데 네. 원래는 이게 도진교, 네. 두 번째는 부산대교, 그리고 영도대교가 됐거든요. 근데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도 우리 부산 사람들한테는 영도다리. 영도다리죠. 네. 아니 이 옆에 다시 다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부산대교. 있죠. 네, 그 다리가 서로 뭐 대교, 그 부산대교가 네. 대교가 됐다. 영도다리는 그냥 영도다리라고 맞습니다. 했다. 제가 공식적으로 영도다리가 그 표지석에는 영도대교라고 되어 있었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지금 나오시는 게 영도다리 도계교 할 때 썼던 그 기계실 사진들인데 사실 그 67년도에 도계가 멈추고 나서 66년 그때 멈추고 나서 2010년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던 건데 바닷물 습도 이렇게 해갖고서는 이제 막 진짜 시간의 흔적,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어떻게 저 작은 걸로 다리를 들어 올렸을까? 저런 기계실로 이런 게 신기하더라고요. 저 당시에 저게 오사카 기차 주식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기술이 없었죠. 네네. 그래서 저거를 만들어서 배에 싣고 와서 부산에서는 조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던 거죠. 근데 영도다리 그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니까 다리 물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네. 뭐 따개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뭐 아까 아까 그 하야리아 부대처럼 걔네들은 바다가 썰물이 들든 밀물이 나가든 뭐 느그는 네. 나는 여기서 잘한다. 네. 다리가 들어 올려지든 말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네. 아니 예전에는 제 기억에는 그 용도 다리도 있었지만 그 밑에 이렇게
배로 네. 건너갔다가 왔다 갔다 네. 그런 거 네. 있잖아요. 도선이 있었어요. 도선이 그렇죠. 있었죠. 예. 저희 지금 공사를 이제- 하면서 없어졌는데 네. 아. 다시 생긴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얘기는 계속 있었어요. 근데 아직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저도 제가 대학 다니고 막 이럴 때는 자갈치장 앞에서 600원인가 주면 건너갔다가 네.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표를 팔았었던 기억이 나요. 아,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007년인가까지 있었고요. 네네. 거기 또 이제 사고도 한 번 났었어요. 이쪽 편 영도 쪽에 도선장에 네. 사고가 나면서 그 매표소 자리가 이제 사고가 나서 선박 사고가 나서 부딪히면서 완전 파손이 되고 이제 없어졌고. 네. 근데 영도 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다시 추진을 한다 해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추억의 배가 될 겁니다. 음. 네. 네. 그렇군요. 아니 아주 옛날에는 그 용도다리를 건너는 거는 사실 그렇게 뭐 예쁘다거나 멋진 광경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배가 오히려 더 멋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영도다리를 생각할 때 네. 단순하게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다른 여행을 했을 때 다리가 들어올려지는 도개만 보고 끝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영도다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성이라든가 이야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 34년에 영도다리가 개통을 딱 했을 때 그 전에 시범 운영을 했겠죠. 시범 운행을 했겠죠. 그 시범 운행을 할 때 주변의 어른들이 깜짝깜짝 놀랐어요. 과학 지식이 없던 어른들이 이 다리가 들어올려지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34년도 개통식 날 무려 7만 명이 나왔어요. 근데 7만 명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아시죠? 작년 광안리 불꽃 축제 때 135만 명인가? 근데 문제는 34년에 부산의 인구가 15만 명. 그러니까 절반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이 다리를 보러 왔고 할매들은 이틀을 걸어서 왔대요. 그 정도로 대단했던 다리인데 왜 영도다리 하냐면 아시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상판을 들어올린 다리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리가 부각이 됐던 게 바로 한국전쟁 피난 시기.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과 헤어져서 부산에 피난을 올 때 우리 부산에 가면 영도다리에서 만나죠. 아니, 그래서 다리 해체 공사 중간에 그 이렇게 기계실하고 막 이런 걸 그 시민 개방을 한 적이 네. 있었거든요. 네. 한 달 동안. 그때 보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참 거기 보고 계시면 이렇게 옆에 가서 옛날에 뭐 여기 그 독일 될 때 왔다 갔다 하셨던 기억이 나세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은 좀 투박하시니까 아이고 그땐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뭐가 추억이 있겠노 하지만 거기 못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완의 용도다리 뭐 그런 얘기를 하는군요. 수많은 하얀색 종이들이 붙어 있었어요. 가족을 찾습니다. 누구야? 내가 매일 몇 시에 나오니까 나를 좀 기다려라. 그게 그 수많은 그 벽보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더듬어서 그거를 찾고 있는 우리 어머니라든가 우리 할아버지 혹은 가족을 잃어버렸던 이산 가족들이 그거를 더듬는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영도다리예요. 아니 그리고 내가 가족을 못 만난다 하더라도 영도다리에 가면 혹시나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영도다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상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도다리 밑에 전봐주는 집이 많았다고. 전밭치고 네. 있었죠. 그죠. 많을 때는 80명, 80여 군데까지 있었다고 하죠. 근데 그거 아세요? 점을 봤는데 전바치가 예를 들어서 아이고 내가 점을 봤더만 근데 그 가족들이 하나도 안 보인다. 근데 어떡할래? 니라도 열심히 살아야 될까?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영도다리 올라가서 자살을 또 하셨다. 그렇죠. 네. 가족을 잃었던 네. 그 슬픔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이 한국전쟁 피난 시기를 부산에서 보냈던 어른들에게 추억과 애관이 그대로 묻어나는 다리가 영도다리죠. 그리고 그 저도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늘 하셨던 말이 있어요. 좀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니는 영도다리 밑에 죽어. 저도 똑같은 이야기 들었어요. 네. 근데 아시잖아요. 저한테만, 우리 형님한테는 안 그랬어요. 저한테만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 친구한테 얘기하니까 친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나? 나도 주웠다. 야, 그럼 우리 형제가. 부산 사람들은 다 형제예요. 엄마가 영도다리 아니에요. 다 용도다리에서 나왔어요.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말 안 듣는 아들만. 난 말 잘 들었는데. 아니실 수도 있어요. 네. 네. 아니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작가님께서 사전 인터뷰를 하실 때 또 부산의 3대 아줌의 이야기를 또 뽑으셨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제가 너무 이야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재밌어서. 부산의 3대 아지매 모르세요? 부산의 3대 아지매. 3대 아줌.
일단 예. 교수님 혹시 3대 아지매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아지매 없습니까? 아지매 하면 자갈치 자갈치 아지매. 네, 하나 나왔어요. 자갈치 네. 아줌. 네. 그리고 있지? 누구 혹시? 영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시 영도하면 이 아지매 깡깡이 아지매. 깡깡이 아줌. 깡깡이 아지매. 네. 자, 그 수리조선소 쪽에 가면 네네. 지금도 깡깡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자, 이분들이 누구냐면 선박을 이렇게 도크에 들어 올리면 네. 따개비가 붙어 있거나 아니면 도장을 교체하는 작업을 합니다. 네네. 그때 이 녹이라든가 따개비를 망치로 두들겨서 깨내던 작업을 하셨던 분들이 깡깡이 아줌매들이세요. 아. 근데 이분들이 연세가 드시면 팔을 못 써요. 네. 귀가 안 들립니다. 70년대 말쯤 이분 하루 일당이 1,000원에서 1,500원 많으면 네네. 그러니까 쌀 몇 줌 사고 반찬 몇 개 사면 없는 돈이었어요. 남편은 배 타고 우리 어머니들은 깡깡이질 하면서 아이들 학교에 다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은 사실은 기계가 좋아졌어요. 망치질은 크게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라인더를 이렇게 긁어내시는데 쇠 가루고 난리죠. 네. 여름에 이 목을 칭칭 동여 말고 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정말 부산의 아지매 하면 보통 억척스러움에 대가하면 자갈치 아지매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깡깡이 아지매들이 더 심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한 분 더 계신 아지매, 제치국 아지매. 아. 아침에 자명종이었잖아요. 네. 제치국 사이서 제치국. 아. 예. 그러면 제치국 아침에 딱 지나가면 전날에 아버지가 술이 떡이 돼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자고 있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도 어떻게 합니까? 이 웬 수떡이니 하면서 아이고 아침에 제치국 한 그릇 주이소. 그럼 제치국 한 그릇 받아와요. 그럼 가족들 아무데 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항상 먹었던 제치국은 싱거운 제치국. 아, 저도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맑은 제첩국. 네, 맑은 제첩. 근데 실제로 먹어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제첩하면 지금 어디가 떠오르세요? 제첩. 섬진강 제첩. 섬진강이죠. 하지만 제첩은 원래 낙동강 제첩이 낙동강이죠. 제일 알아듣죠. 87년에 하구뚝이 생기기 이전에 부산 아니 전국에서 제일 알아주는 제첩은 섬진강이 아니라 낙동강 낙동강 제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삼낙동에 낙동강 할매 제첩도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것도 재밌는 얘기인데 너무 긴데 괜찮아요? 너무 재밌어요. 네. 그 당시 이제 제첩을 80년대에 보면 이 한 자루를 사요. 그럼 보통 제첩이 50자루 이상씩 다 걷어드립니다. 배 한 척에. 네네.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제첩을 한 그릇에 3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제첩을 한 자루를 제첩국을 다 만들어서 한 그릇에 300원에 팔았을 때 얼마쯤 남았을까요? 3만 원. 38,000원 남았어요. 비슷하게 자, 맞췄네. 80년대 중반입니다. 80년대 중반에 38,000원이 남았어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새벽에 첫차 타고 전국 부산 시내를 다 돌아다니면서 제치국을 팔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또 이제 갈게장을 들고 다니셨어요. 갈게장. 이 갈게가 갈대밭에서 하는 게인데요. 이 갈게로 만든 장은 더 비쌌어요. 한 그릇 2,500원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치국 팔던 어머니들은 이 제치국 팔아서 다 자식들 대학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런 돈을 다 마련했던 거죠. 포도 계속 나왔습니다. 제첩이. 왜 제첩인 줄 아세요? 왜입니까? 원래 제첩은 갱조개라고 하죠. 근데 예. 제첩이 번식력이 너무 좋아요. 첩을 둔다. 아, 이런 제첩입니다. 하하, 재밌네요. 사실 엄청난 노동력이잖아요. 그걸 다 까야 그렇죠. 되니까 예. 그 정말 예. 손톱만한 노하우가 또 제첩. 저녁에 아니, 날이 이제 점점 따뜻해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봄입니다. 이게 네. 봄에 나들이들 많이 또 나가고 하시는데 두 분이 생각하시는 뭐 봄날 나들이 갈 특히 사진 찍기 좋은 곳이 어디 있나요? 건물 말고 사람도 잘 나오는 곳으로 네.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작가님 이렇게 직업적으로 건물 말고 네. 네, 가족들하고 이렇게 사진 찍겠다 하실 때 이 저희 동네 홍보는 아니지만 온천천입니다. 최고입니다. 온천천 아니, 좋아요. 온천천이 장점이 그 이 사진을 찍었을 때 유럽의 어떤 공원 같은 그 소품들이 많습니다. 그 청둥오리 뭐 이런 거 오리 막 돌아다니고 그렇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 가오리라고 하던가 하얀 제 이름을 모르겠네요. 가오리요. 가오리 아니고 가오리는 싹싸가오리밖에 모르겠어요. 그 외가리 외가리 외가리도 있고 외가리가 거기 온천에
네. 온다. 네, 와요. 이런 걸도 맞다. 오고 네. 봄 되면 지금은 지났지만 벚꽃, 좀 있었고. 유채, 보리도 있고요. 청보리. 청보리. 네, 청보리 있고 그리고 뭐 비 오면 물에 잠기는 그 아까 청송하고 주황상 좋아하신다는 것처럼 수양버들이 물 네. 자라고 있는 것처럼 되기도 하고. 수양버들 보기 참 힘들잖아요. 네네네네. 그렇죠. 두 분이 생각하시는 부산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듣고 싶은데요. 뭐 손마장님 먼저 이 너무-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저 거 입 좀 같아요. 다물고 싶어요. 지금. 제 입이 막 예. 그럼 뭐 우리 이미 대표님은 네. 네. 부산은 스펙타클이죠. 그냥 무조건. 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아주 멀리 나가잖아. 10분만 걸어가면 뭐 그 외국 풍경 같은 그 현대 건축물, 아주 도시 있고, 또 조금만 가면 어촌이 있고, 또 조금만 돌아가면 그냥 마을이 있고, 네. 또 조금만 가면 그 삼복도로가 있고, 삼복도로 올라가서 또 걷다가 보면 다시 바다를 만나고, 네. 그러면 또 어디 가면 되게, 그러니까 과거는 다르게 어디 가면 뭐 백화점 같은 그런 도시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세련된 곳이 있는가 하면 또 바로 앞에 가면 깡깡이 아줌매, 자갈치 아줌매처럼 그런 구수한 얘기도 들을 수 있고, 네, 맞아요. 그런 게 부산이 갖고 있는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책 제목이죠. 네. 네. 그 재작년인가요? 이런 책이 나죠. 부산은 페스츄리다. 아, 빵 있잖아요. 네. 페스츄리 빵. 그러니까 겹겹이 쌓여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이 중첩돼 있고 역사가 중첩돼 있고. 근데 이걸 하나씩 먹으면 맛이 없어요. 한꺼번에 베어 물어야 맛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은 페스츄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곳곳에 벗겨내어도 이 매력이 있는. 그래서 부산은 이 속살을 도저히 알 수 없지만 그 속살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도 이 속살을 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그러니까 더 빠져드는 그런 도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덕분에 진짜 저도 잘 몰랐던 부산에 숨겨져 있는 매력을 속속들이 알아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네. 부산에 한 분은 사진으로, 한 분은 또 투어로 네, 소개해 주시고 아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해 엔딩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인디고 서원의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한 문구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인디고 서원을 왜 만들었냐라는 대의, 큰 뜻이죠. 거기에 적혀있는 글입니다. 훈데르트 바서라는 오스트리아 건축가 네. 아시죠? 네. 네. 이분의 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나 혼자 꿈을 꾸면 그건 한갓 꿈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꿈을 꾸면 그것은 새로운 현실의 출발이다. 가 대입니다. 멋져요. 우리도 지금 같이 꿈을 꾸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저랑 같이 꿈을 느끼한가요? 여러분, 저희와 함께 꿈을 한번 꿔 보시겠습니까? 그런 꿈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방법을 좀 바꿨죠? 네.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